네, 금 투자를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이번에도 판넬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테크 노하우 베스트 3. 일단 사는 거겠지 뭐 금을 사는 거. 네. 자, 첫 번째. 그렇죠. 거래소에서. 금 덩어리 사는 거 네.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왜요? 금 덩어리를 사는 건 세금이 붙어요. 아. 자, 우리가 물건 살 때 무슨 세금 붙습니까? 소비세? 소비세라는 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죠. 네. 그냥 다 해놓고 보는 거예요. 뭔지 잘 모르는. 자,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금 발을 살 때도 부가가치세 10%를 내요. 아 10%를. 네. 그럼 팔 때도 내요? 팔 때는 부가가치세니까 팔 때는 돌려받는 거죠, 일종의. 예, 부가세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내가 살 때 세금을 내가 내고 다시 누군가가 내 거를 산다고 했었을 때 그 사람이 또 부가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가 하여튼 10%가 붙어요. 그럼 금괴 한 덩어리 사면 7천만 원이면 700만 원. 예. 그럼 아까 얘기한 게 7천이 아니라 7,700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되는 예. 세금이 붙으니까. 갑자기 요건 마음이 좀 무거워지네. 10%는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거는 추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사가지고 갔는지 물건을 사가지고 간 거니까 우리 마트에서 생수 사가지고 갔을 때 국가에 신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금발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다른 누군가에게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돈으로 바꾼다. 이럴 때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람이 이걸 돈으로 바꿀 때도 이 금발을 누구한테 사셨어요? 그걸 누가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 건가요? 예, 제가 예를 들어서 뭔가 마트에서 물건을 샀다가 필요 없어서 당근마켓에서 누구에게 팔았어요. 이거 어디서 샀어요? 이거 안 물어보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금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너무 세금 부담이 많다. 네. 이런 분들이 특히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선물 금액 10%를 생각해. 사야 되겠다. KRX 금시장. 이건 어디더래요? 예, KRX는 우리 한국거래소라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거래하게 해주는 그 공공기관입니다. 거의. 예. 그곳에서 금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이제 투자하고 뭐 이렇게 뭘 내가 증서 같은 걸 갖고 있고 그런 거예요? 뭐 그렇게 증서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요. 우리 가끔 주식 투자할 때 그냥 S&P 500 지수에 난 투자했어. 네. 코스피 지수에 투자했어.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금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적인 금 시세가 올라가면 나는 금 덩어리는 없지만 그 시세 올라간 만큼 나에게 이익을 주는 거고요. 그 국제적인 금 시세가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내가 손실을 보는. 마치 그냥 우리 코스피 뭐 주가 지수에 투자한 거랑 똑같은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거는 세금이 없죠. 어. 부가가치세 일단 안 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금융 상품에 투자한 거기 때문에 네. 우리 그 주식 투자해서 이득 생겼다고 그때 바로 뭐 이득 뭐 세금 떼고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이것도 똑같이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정 금액 이상이 다 되면 종합소득 그 금융과세 네. 거기에 들어가서 세금을 떼는 경우는 있지만 그 자체만의 수익만으로는 뭐 세금을 내는 경우는 없다. 자, 그리고 금테크 네. 아, 금통장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은행마다 이게 네. 맞아요. 이거는 개설하라고들 많이 그러시죠. 네. 요거는 좀 편해요. 예를 들어서 현물로 금 뭐 발을 뭐 사러 가면 그래도 금액이 좀 있잖아요. 네. 나는 그런 돈은 없다. 그리고 나 이렇게 지수에 투자하거나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간단한 게 금통장 개설하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우리 시중에 그냥 예금 통장에 넣는 것처럼 5만 원 생기면 5만 원 넣고 10만 원 생기면 10만 원 넣는데 그럼 그 돈이 그 5만 원어치의 금 그람수, 온수로 바뀌어요. 온스, 몇 온스인지. 그러면 5만 원 넣었으니 이게 그 당시 시세로 금 몇 그람 또는 몇 온스를 사신 겁니다 해서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통장에. 그렇게 하면 내가 돈을 그때 넣으면 어느 순간인가 금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겠죠. 바로 그 통장의 이자율은 그 금 시세에 따라서 이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적금 붙듯이 매달 얼마만에 내가 이렇게 허락하는 얼마간의 돈을 매달 꾸준히 거기다 쌓아가는 거예요. 그 이거 장기적으로 하는 거 괜찮겠다. 아이들 왜 세뱃돈 같은 거. 그죠, 그죠. 네, 해서 금통장 만들어서 태워 세뱃돈을 저걸로 그렇게 해야 돼. 바꿔주고. 금통장도 조금 하고 주식 통장도 조금 하고. 할 거 많아. 금괴도 사러 가야 돼.
아니 돈이 얼마나 있으신 거예요? 조금씩. 세뱃돈 10만 원씩.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차이가 있는데 금통장은 또 과세 대상입니다. 아. 네, 이거는 과세 대상이고 지수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주식 투자다. 네. 이 금통장은 그냥 다른 우리 정기 예적금과 같이 내가 그 이익이 생기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그런 자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금하고 또 백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백금. 그것도 같은 금이에요? 백금 네. 10에도 많이 들어. 맞아요. 백금 또 화이트 은 골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지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은도 되는데요. 한동안 약간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금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은도 많이 올랐던데요. 그렇죠. 네. 근데 역사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금과 사실은 산업 현장에서 네. 금보다 은이 훨씬 많이 쓰이거든요. 네. 은이 없으면 세상은 멈춥니다. 어. 그리고 은이 없으면 쉽게 해서 우리 영화도 못 보죠. 필름이 다 은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은막의 여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은막이요. 그 은이 진짜 은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은이 없으면 산업의 많은 것들이 완전 멈춰버리는데요. 그러면 은은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가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금에 비해서 은의 가치는 자꾸 떨어져요. 은이 훨씬 많은가 보죠 세상에. 오,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고의 희소, 양아. 네. 희소 가치 따졌습니다. 처음 역사적으로 이때 빼고는 은과 금이 1대1로 교환된 적이 없어요. 언제냐면 고대 이집트 문명 때. 그때만 금 1g과 은 1g을 바꿀 수가 막 있었고 바꿨는데. 그 뒤부터는 뭐 조금 이제 시기가 지나면 금 하나에 은 10개 줘야 되고 그 뒤가 더 지나면 더 많이 줘야 되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돼요 차이가? 지금은 제가 찾아왔거든요, 정확하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 때는 금 한 덩어리가 은 7에서 15개랑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대공황 시절에는 네. 금 한 g과 은 100g을 바꿔야 어. 되는 거고, 100 그 다음에 배? 100이요. 어. 요즘 평소에는 한 15배에서 16배 정도 차이가 어. 난다. 지금 현재? 예, 지금 예. 현재. 은은 그런데 전에 백금은 금보다 비쌀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백금은 지금도 더 비싸지 않아요? 화이트 골드가 더 그래? 비싸요. 그래. 뭐 할 때 보면. 예. 그래서 백금 같은 경우는 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그럴 때는 더 비쌉니다. 네. 그런데 그냥 백금 자체를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해서 금괴처럼 만들어서 네. 저장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금 자체는 결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그걸로 저장을 하지만 백금은 아마 귀금속으로 더 예쁘니까 저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백금괴는 아니구나. 그러면 금을 그렇게 그 확보해서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재산 가치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언젠가는 팔아서 현금화 하잖아요. 그럼 언제 파는 거예요? 그거는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돼요? 좀 높은 가격이다 싶을 때 팔았고 많이 올랐을 때? 조금 내렸을 때 좀 사고 그럴 근데 그거 수는- 사고 팔 때 다 세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고 파는 목적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처럼 내가 네. 충분한 이익을 확보했다. 그렇게 해서 사고 파는 경우는 금은 그 비중은 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재산을 안정적으로 보유를 하면서 가치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그런 용도.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을 용도군요 네. 금은. 그래도 내 재산은 하나도 유실되지 않았어. 그럴 수 있을 때 대표적으로 금을 찾습니다. 그래서 금은 10% 이득 남기려고 뭐 샀다가 팔았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그럼 네. 팔 시점이라는 건 정확히 없는 거네요? 팔 시점은 그걸 가지고 뭔가 결국은 그걸 팔아서 뭔가 다른 걸 해야 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 거래소 말고 또 다른 금 거래소를 갔어요. 근데 그 금 거래소를 갔더니 그 동네에 아주 잘 나가는 음식점 사장님이 뭐 한 2년에 한 번씩 자기 손주들 준다고 한 그 6천만 원짜리는 아니고 1,000만 원짜리 조그만 정도 발. 되는 조그만 예. 발을 꼭 그 몇 개씩 사가지고 가신대요. 몇 개씩. 그래서 어르신 이걸 왜 몇 개씩 꼭 사져가세요? 했더니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 3년마다 요 정도 개수씩 꼭 사가는데 그러면 결국 이거 우리 손주들 주면 손주가 대학 갈 때쯤 이 동네 아파트 하나 사겠더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내가 지금 당장 야 이거 올렸으니까 다시 팔고 다시 사고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오르면서 나중에 이거는 언제 그냥 큰 돈으로 딱 바꿔가지고 내가 뭐 해야겠다 이런 용도가 많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어르신은 집값이 이렇게
폭등할 걸 생각을 못 하셨나요? 조금 더 모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네요. 아, 이렇게 1년에 2배가 오를 줄 모르셨겠네요. 그렇죠.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근데 워런 버핏은 네. 그동안 금 투자는 바보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최근에 뭐 금광하는 데 투자를 했어요. 맞아요. 이제 워렌 버핏도 요즘 수익률이 좀 안 좋아요. 본인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불확실성,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많은 중앙은행도 금을 사기 시작할 거고 달러 가치가 오르니까 지금이 나도 금에 투자할 때구나 이런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 중에 하나는 또 이거예요. 금은 가장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가장 무거운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쉽게 급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바쁘게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주식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는 매일 막 이슈가 터지는 종목들은 잘 안 사요. 어떤 한 주는 정말 저도 그렇게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고 경제교수인 사람이, 경제학 교수인 사람이 그걸 못 볼 때가 있어. 일주일 내내 너무 바빠서. 맞아요. 그러시겠죠. 그러면 그러고 나서 갑자기 계좌 열어보면 뭐야 이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래요. 자, 그래서 저는 급변하는 종목은 잘 안 사요. 제 라이프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스타일로 더 바빠지면 이제 주식도 일주일이 아니라 그 이상도 못 볼 때도 있겠죠. 그러면 아유, 주식만 다 넣어놓고는 쉽지 않고 아파트도 요즘은 뭐 두세 채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방법은 저도 아유, 이제 일정한 돈은 현금으로 넣는 건 다 손실이니 나도 금 형태로 어떻게든 쟁여놓고 그러다가 내가 한가해지면 그때 금으로 보유했던 거 일부를 적극적인 투자로 활용해야지 이런 형태로 저도 이용을 할 생각이 많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이 금 세 가지 투자 방법 이거 외에도 아까 ETF 아, 예.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있긴 있는 거잖아요. 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예. 설명을 드리면 금 ETF는 금과 똑같이 연동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ETF 상품이라는 건 그게 상품이니까 어떻게 구조를 만드는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뭐 우리 주식 비중을 얼마로 넣고 채권 비중을 얼마로 넣고 하는 것들처럼 그래서 금 ETF도 그 금 ETF 안에 금을 실제 얼마나 투자해 놓고 나머지 금광 회사라든가 주얼리 회사라든가 이런 거를 얼마나 투자해 놓는지에 그런 따라 걸 다 합쳐서 금 ETF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금 자체의 비중이 높은 ETF 상품은 묵직하죠. 금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주얼리 회사, 뭐 회사, 뭐 이런 걸로 넣어놓으면 이거는 좀 급등락해요. 그럼 금 ETF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라? 예, 여러 종류가 아, 있죠. 그렇구나. 그것도 세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안에 뭘 담고 있는지. 그렇죠. 네, 그래야 돼요. 저는 그래서 금 ETF는 금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권하진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도 금 투자할 때 주의할 점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외에도 금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뭐가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금 투자할 때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나는 액세서리들을 잔뜩 금으로 투자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뭐 목걸이도 사고 귀걸이도 사고 뭐도 금발찌도 하고 이거 다 합치면 뭐 1원 쓰면 돼. 그래서 이게 얼마야? 아,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왠지 아시죠? 네. 금 귀금속은 그 세공 비용이 또 네. 어마어마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그람수의 금 가치보다 훨씬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그 비싸게 산 것을 다 녹여가지고 금 발을 만드는 건 아주 그거는 그러면 쬐끔 나와요. 네. 그럴 때 손실도 있고. 그것도 네. 있고. 그래서 그거는 진짜 막대한 손실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금은 급할 때 팔아도 돈이 되니까 하면서 귀금속을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건 아니네요. 아니다. 네. 네. 금 덩어리. 그 금이 가장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희소성이잖아요. 그러면 캐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금에 대해서 새로운 붐이 하나 일고 있는데요. 이건 넌센스 퀴즈처럼 한번 내봐 드릴게요. 네.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니, 매장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아, 이렇게 안에 이렇게 묻혀 있는 예, 어딘가 나라 있는 안에. 그 나라 네. 안에 어딘가 있는 나라 1등 어딜까요? 셀코TV 멤버십이 선사하는 특별 콘텐츠. 셀코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테크 찐 고수에게 듣는 1: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도사가 알려주는 1:1 운세 상담. 구독 버튼옆 가입을 누르고 2단계 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셀코TV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니 매장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 아, 이렇게 안에 이렇게 묻혀 있는 예, 어딘가 나라 있는 안에? 그 나라 안에 네. 어딘가 있는 나라 1등 어딜까요? 어느 나라에? 중국 아니야? 땅이 넓으니까. 그냥 할 말 없으면 중국 아니면 미국에. 약간 넌센스라고 인도. 얘기했어요 제가. 아, 넌센스. 넌센스. 의외의 나라입니다. 의외의 나라? 잠깐만. 설마 우리나라 그러진 않으실 거죠? 금이 우리나라도 가장 옛날에 제법 많이 있었죠. 네. 넌센스. 어디죠? 힌트 좀 줘보세요. 가전제품에 금이 붙어 있다고 했었죠. 네. 네.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많이 쓰고 만드는 나라 일본 아니면 독일.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입니다. 일본의 도시 광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도시가 광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 곳곳에 다 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얼마나 많이 금이 있냐면 저 카메라 안에 금 있죠. 이 모니터 뒤에 금 카메라 있죠. 안에도 금 있어요? 네. 우리 이 시계도 분명히 있을 거고 휴대폰에도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네. 있고, 그래서 도시가 광산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매장량이 어느 정도냐면 남미 전 대륙에 매장되어 있는 금의 양보다 일본 전자제품 안에 붙어 있는 금의 양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단일 국가 중에서 네. 제일 금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호주거든요. 네. 호주가 가지고 있는 금 양보다 일본 국가 안에 어느 집 가전제품이든 간에 거기에 붙어 있는 금의 양이 더 많아요. 와, 그렇구나. 네.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벌써 좀 법안을 만든 지 꽤 됐어요. 네. 한 십수년 전에 도시 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네. 일본은 가전제품이나 많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만들어 수출할 때 원자재인 금이나 이런 것들을 비싼 돈을 주고 수입해 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게 수입할 게 아니라, 그리고 금도 이제 점점 가치 연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리 내부에 벌써 금이 사온 게 얼마야. 네. 그럼 이걸 다시 재활용해보자 라고 해서 일본에서 법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마음대로 여기저기 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 다 한 곳에서 모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금뿐만 아니라 알루미늄이 이런 것들을 다시 다 추출해서 우리가 다시 쓰겠다라는 재활용. 예, 그런 법을 만든 게 도시광산법이라는 거예요. 도시가 광산이었다. 예. 인식을 바꾼 거죠. 네네. 그럼 많은 분들이 아유 그래도 교수님 광산에서 그 금광에서 금 캐는 것보다 가전제품 모아봤자 그 뭐 금 얼마나 붙어 있다고요? 진짜 그 많은 것들에서 얼만큼씩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비교를 해드릴게요. 금광 광산에서 돌을 1톤을 캤어요. 네. 거기 1톤을 캤을 때 평균적으로 붙어 있는 금부채 양하고 그냥 우리 휴대폰 1톤을 모았어요. 네. 그럼 휴대폰 1톤을 모았을 때 거기 붙어 있는 금부채 양이 휴대폰에 붙어 있는 금부채 양이 8배가 더 많아요. 그래요? 네. 그거 해볼 만한. 진짜 광산이네요. 광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효율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휴대폰 1톤을 모으는 거는 좀 어렵지만 네. 일단 모여만 그 있으면 정도다. 네, 그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오늘은 투자 때문에 오긴 했지만 하나 우리가 또 팁을 좀 드리자면 우리 가끔 휴대폰 바꿀 때 그 새로 바꾸고 나면 매장 앞에 옛날 휴대폰 사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중고 휴대폰 저한테 파세요 하면서.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금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없어. 그래도 공돈 생겼네. 네. 안 쓰는 휴대폰인데 얼른 줬어. 냉큼 줬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금뿐만 아니라 은, 뭐 텅스텐 이런 금속들의 가치가 그 판매된 금액보다 더 비싸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분에게 그렇게 판매한 그 중고 휴대폰은 어디로 흘러가느냐? 다 외국으로 넘어갑니다. 외국에서 쓸만한 거는 다시 중고폰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거기서도 이제 중고폰으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그게 거기서 다 폐기처분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금속으로 이렇게 나누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나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우리나라 내부에 뒀었을 때 훨씬 더 비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그냥
헐값에 다시 외국으로 보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근데 또 하나 생기는 궁금증이 말이죠. 예전에는 금의 가치가 그랬단 말이에요. 안정적이고. 네. 금은 금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했고 같이 또 채굴하고 이러니까.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투자처가 생겼다고 해서 네. 금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이자를 안 붙여주는데 이자가 생기는 그런 상품이고 이렇게 말씀드린 그 습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일 뿐이고요. 그것 때문에 금 시세가 약해졌다든가 이런 기전은 사실 덜 보입니다. 단 요즘 이 코인 시장에도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하는 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증권사라든가 투자은행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람들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에 투자를 해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흐름 추세하고 금의 흐름 추세가 좀 달리 움직여요.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 투자 상품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는 걸 막기 위해서 금의 일부 넣는 경우는 있어요. 이거는 전문적인 투자 기법상 이렇게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걸로 두 개를 같이 왔다리 갔다리 운영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분들 스스로도 비트코인 때문에 금이 그동안 우리 인류에게 보여줬던 어떤 그런 무한한 신뢰 이게 훼손될 거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다른 네. 별개. 그러면 그런 위험도 그렇게 우리 생각보다 크지 않다면 앞으로도 금의 미래 가치는 높다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하도 금에 대한 가치가 높이 부여하다 보니까 네. 지금 새로운 또 코인들을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 코인들을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는 네. 이 코인 하나의 가치를 금 몇 그램의 가치와 무조건 1대1로 교환해주는 형태로 코인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코인 가격이 우리가 걱정하는 게 코인 시세가 막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 걱정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코인은 그게 아닙니다. 이 코인 하나는 금 뭐 0.1 온스와 무조건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려는 움직임마저 있다라는 건 지금 그 코인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금에 대해서는 저와 비슷하게 미래에도 안정적인 투자 자산을 생각하는 거죠. 네. 오늘 금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네. 우리 무슨 얘기만 들으면 그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금 투자를 해볼까 하는 분들한테 네. 금 투자란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고 요건 주의하세요라고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금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 투자의 목적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나의 지금 재무 상황을 다 고려하셔야 돼요. 금을 투자하고 1년 만에 2배 장사한다, 6개월 만에 3, 4배 올랐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에 관심을 두지 마라. 하지만 지금 저는 요즘같이 주가 빠지면서 마음 아프고 속 쓰리는 거 이거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현금 통장에만 넣어놓는 거는 뭐 큰 의미도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또 어쩌다가 한 번씩 조금씩 더 오를 수 있는 투자 상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에 투자하십시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금 얘기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탐나는 재테크하면서. 네, 정말 네. 궁금한 부분이기도 했는데 오늘 이런저런 것들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됐는데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경제 전문가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